책은 다음 주에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 인쇄는 다 끝났고 저는 내일 빠르면 내일 늦으면 모레 받거든요. 근데 시중에는 12월 초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교보문고라든지 구매할 수 있는 그 사이트를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책 표지 디자인이에요. 그죠? 시녀들 있고, 뭐, 거창하게 스페인 미술관 전문 도슨트라고 하지만, 도슨트란 말이 어색하긴 합니다. 미술 수업부터 예술작품 전시까지 기획 브랜딩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을 하고 있긴 합니다. 자, 어제 에드워드 호퍼 영화 시사회를 다녀왔거든요. 그 이벤트를 했죠. 되게 알차게 봤고, 에드워드 호퍼에 대한 약간의 편견이 깨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 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조가 이 남편 이놈이 여자 고마운 줄 모른다고 이런 인터뷰가 나옵니다. 되게 나쁜 남자. 그리고 성격이 어릴 때부터 소심하고 내향적이고 되게 그러니까 사교적이진 않아서 에드워드 호퍼를 좋아해서 온 어떤 미술 애호가가 있었는데 너무 차갑게 대해서 내가 무슨 무례를 범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사람에 대해서 되게 차갑게 대하지 않은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다 에드워드 호퍼는 현대인의 고독, 고립, 외로움 이런 걸 그렸다고 하지만 전 이전부터 방송 얘기했지만 그거는 평가일 뿐이고 에드워드 호퍼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 했는데 이번 다큐 영화를 통해서 확실해졌습니다. 그런 해석은 평론가들의 생각일 뿐이다. 그런 의도 전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호퍼가 그린 이 우리가 봤을 때 외롭게 보이고 혼자 있는 그리고 시선 처리가 이렇게 마주보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게 호퍼가 추구했던 인간관계가 아닌가. 그러니까 시끄럽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무 떠들고 눈빛 교감하고 이런 게 싫었던 게 아닌가. 이상적인 세계, 고립된 세계, 호퍼 입장에서는 원했던 공간, 분위기이지 않았을까. 호퍼는 이런 인간관계, 이런 고립된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호퍼는 긍정의 의미로 그렸는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 현대인의 고독, 고립 이런 약간 네거티브한 걸 표현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근거 없는 평론은 무책임합니다. 아니 근데 평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가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평론가는 나름의 해석을 할 입장이고 할 의무가 있죠. 근데 그게 정답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 미술학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카라바조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스토리를 풀었다. 그게 정답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들의 해석이고 그들의 과도한 상상력에 의한 스토리텔링인데 문제는 그게 진짜 정답인지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라바조의 자화상을 골리앗의 얼굴에 투영했다. 문제는 카라바조의 유일한 드로잉 초상화와 전혀 안 닮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아무튼 네, 잘 봤고 에드워드 호퍼를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할 주제죠. 비엔나 1900년. 근데 레오폴트 미술관에 이 섹션이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부터. 갔다 오신 분, 꿈꾸는 예술가들. 제목은 뭐 그렇게 특별한 것 같진 않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부터 에곤 실레까지 미리 보기 오늘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바모스. 항상 강조하지만 적당히 근본 없는 방송이니까 그러려니 너그럽게 심각하지 않게 시리어스하지 않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이 메인이죠. 꽈리 열매가 있는 자화상. 제가 옛날에 에곤실레 방송했을 때도 이 그림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얼굴을 엄청 그로테스크하게 표현을 했죠. 이야기 이따가 자세히 하고 전시명이 비엔나 1900이에요. 응답하라 1900이죠.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큰 마음 먹고 하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죠? 약 1년에 한 번 정도 큰 전시를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렇게 특별전을. 그래서 이번 주 3일 뒤죠. 30일부터 3월 3일까지 전시를 합니다. 7월에 다녔다고 하시네요. 비엔나. 잘 다녀오셨네요. 왜냐하면 지금 레오폴트 미술관에서 원래 있던 에곤 실레 그림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 작품 중에 상당수가 우리나라에 왔겠죠? 그래서 3일 뒤에 시작하고 3월 3일까지 약 4달에 걸쳐서 길게 하네요. 그래서 전 주요 작품 구스타프 클림트의 숲을 속 여인 에곤 실레 이 작품 외에 회화 드로잉 포스터 사진 공예
작품 등 총 191점이라고 해서 어떤 작품 오는지가 되게 궁금하긴 하죠. 그래서 내미소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여러분 슈퍼챗이 매우 필요한 방송입니다. 구독자에 비해서 슈퍼챗이 너무 없는 방송이니까 슈퍼챗 거부하지 않습니다. 많이 쏴주시길 바랍니다. 슈퍼챗은 방송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전시 요약까지 해놨어요. 예, 이런 건 약간 학예사님들의 그런 느낌이에요. 전시 요약 이렇게 정리한 거. 19세기 말 비엔나 분리파 예술가들의 활동 양상과 다양한 예술 운동의 배경이 되었던 비엔나의 특징을 문화사적 흐름으로 조명,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학예사님이 딱 정리한 말투 같습니다. 제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요 작품, 그래서 공개된 언론에, 그리고 그 티켓 사이트에 공개한 작품들 일단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초대받고 그런 게 아니라서 내돈내산이고, 첫날 얼리버드 마감돼서 저는 표 다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냥 일반 티켓은 제가 내면 있더라고요. 자리가 오후에. 저 첫날 오후 5시 반인가 입장합니다. 그때 오신 분들 반갑게 인사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오폴트 미술관입니다. 여기에 작품들이 이번에 온 거예요. 그죠? 190여 점. 오스트리아 빈에 있죠. 현대미술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19세기 말부터 모더니즘 시대 때 작품들이 있고, 개관한 지는 얼마 안 됐더라고요. 2001년도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루돌프와 엘리자베스 레오폴트 부부가 소장한 작품 컬렉션이에요. 50년 동안 모은 작품들을 전시하는데 8,300여 점 된다고 합니다. 엄청 많죠? 그래서 에곤 실레 작품이 무려 220여 점이나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클림트의 작품도 꽤 되고, 그 외에 그 비엔나의 표현주의 유명한 작가 코코슈카, 리하르트, 그리고 신직물주의 이런 작가들 작품이 있고, 유켄트 스틸은 독일 오스트리아 쪽의 아르누보, 새로운 스타일이란 뜻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비엔나 공방운동의 작가들, 비너 베르크 슈테테라고 부르죠. 이 작가들의 작품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다녀왔는데 정말 좋다고 하시네요. 저도 나중에 미술 기행 투어를 가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여행 가든지 가보고 싶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활동하는 그 도스트님이 계시거든요. 미술사 전공하신 분이 언제 오냐고 한번 간다고 그랬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디오니소스 재단 벽화를 클림트가 그렸죠. 제가 이전에 클림트 소개할 때 이 작품은 소개한 적은 없는데 다른 다큐에서 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캔버스 유화 작품은 세로 32cm, 가로 158cm인데 이게 습작이에요. 습작이 이번에 오는 겁니다. 부르크 테아터 극장의 천장화 습작입니다. 그 당시에 황제 주문 으로 그린 프로젝트라고 해요. 클림트가 기본기 완전 천재거든요. 잘 그리는 걸로 따지면, 그러니까 사실 묘사는 역대급 천재입니다. 그 클림트의 완벽한 스킬을 볼 수가 있는 아카데미즘적인 성향의 작품들이죠. 이런 벽화 시리즈들이. 그게 이제 완성됐을 때의 작품입니다. 완성된 벽화본이 더 멋있긴 해요. 유화본이 약간 습작이라서 날린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완성본 나중에 보려면 이거 약간 고개 많이 들어야 되긴 할 것 같네요. 이게 더 완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약간 디테일이 생략된 거를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습작이니까 대략 이렇게 그린다는 거를 보여주는 목적이니까 약간 디테일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완성본이 벽화가 실제 진짜 디테일하고 인체 이런 묘사가 진짜 완벽합니다. 클림트는 진짜 역대급 천재인 것 같아요. 그리는 스킬로만 따졌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다 버리고 새로운 스타일로 또 진화를 했다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디오니소스 재단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클림트의 메인 작품이 숲을 속 여인이란 작품이죠. 클림트의 전성기, 황금시대라고 부르기도 하죠. 황금 시리즈 전 작품입니다. 이 당시가 빈 분리파 설립했을 때, 그러니까 초창기 창립 멤버였죠. 이 클림트가. 이 당시에는 아직은 자연주의, 그리고 이런 몽환적인 분위기로 보면 상징주의적인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죠. 되게 신비로운 느낌. 클림트가 여러 사조로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는데, 상징주의, 그리고 표현주의, 아르누보, 다양하게 이 화가를 포지셔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일본 병풍화 영향이라서 캔버스 세로 쪽이 상대적으로 길다고 합니다. 그 영향이라고 해요. 그리고 약간 장식적인 느낌인데 여기에서 이게 디자인적이고 디테일한 게 들어가면 아르누보 스타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델은 마리아 우치카라는 여인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여인이 당시에 18세였는데 사생아를 낳았대요. 그 아들이 구스타프 우치키라는 아들. 그 클림트가 여러 좀 여자와 이렇게 사랑을 놔두고 혼외 자식이 많잖아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그죠?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법정 분쟁으로 되게 시끄럽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런 작품이고, 그 다음에 구스타프 클림트의 되게 신비로운 작품이죠. 폭풍을 남시하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성을 표현했다고도 볼 수가 있고, 당시에 뭔가 몰락해가는 합스부르크 왕가, 우울한 빈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빈 분리파를 활동할 때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가 조금 더 지난 때인데, 이게 완전 초창기고, 이때가 딱 황금 시대, 그 바로 이제 몇 개월 뒤에는 배경 중세 스타일의 황금 시리즈가 나타날 때입니다. 딱 그 전에 그린 작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픽셀 깨지는 거 보면 신인상파 영향이 좀 보입니다. 인상파보다는 신인상파 영향으로 좀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클림트가 자주 갔던 아티제 호수 근교의 풍경을 모티브로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신비로운 감성, 상징주의를 이론적으로 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분위기가 되게 비밀스럽다, 되게 멜랑콜리하다, 이런 느낌이 상징주의적인 분위기라고 보는 게 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헤르만 슈바르츠발트 초상화입니다. 이분도 되게 유명하죠. 오스카 코코슈카, 에곤 실레와도 교류를 했던 친구죠. 이분 되게 장수하셨습니다. 연도만 봐도 오스트리아 페힐라른 출신이고, 이분 또 극작가이기도 해요. 이분도 역시 아르누보부터 빈 분리파까지 표현주의까지 다 섭렵했던 그런 화가이고, 되게 비극적인 화가, 너무 힘든 희생양이기도 해요. 시대의 그런 고통을 겪었던 1차 세계대전 때 참전을 했는데 두개골 총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총 맞았어요, 머리에. 근데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그 같은 전투 때 폐도 적군이겠죠? 총검에 찔렸나봐요. 그래서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그 후유증 때문에 평생 고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장수를 하셨네요. 건강하게 사는 거랑 장수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나치 탄압 때문에 또 2차 세계대전 무렵이겠죠? 영국으로 망명했습니다. 나중에 또 스위스에서 활동했던 걸로 기억해요. 이런 전위적인 스타일을 나치 히틀러가 되게 안 좋아했잖아요. 약간 열등감일 수도 있는데, 빈 미술학교 입시 떨어졌잖아요, 히틀러가. 에곤 실레보다 한 살 쪘거든요, 히틀러가. 만약에 입학했으면 에곤 실레의 1년 후배 될 뻔했어요. 근데 히틀러 옛날 사실주의적인 그림 보면 꽤 잘 그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그 책임은 빈 미술 아카데미에 있기도 해요. 히틀러 합격시켜놨으면 직업군인 안 됐을 가능성이 많고, 에곤 실레와 어울리면서 그 세상에 대한 불만, 욕구 불만, 변태성을 사람 학살로 푸는 게 아니라 예술로 풀지 않았을까. 예술에 엄청난 그 사회적인 공헌하는 게 있거든요. 많은 범죄자들 배출을 막습니다. 약간 위험한 생각하는 분들 예술을 해서 그나마 범죄를 막는 경우가 꽤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미대 가면 이 인간 미술 전공 안 했으면 위험한 인간, 범죄자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애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빈 미술 아카데미가 히틀러를 합격시키지 못해서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2차 세계대전. 결과론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예,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꽤 돼요. 클림트의 평가로는 젊은 세대 중 가장 위대한 재능이라고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코시카를 평가할 때 영혼의 어두운 그림자, 되게 그로테스크하고 네거티브하게 표현주의적인 스타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헤르만 슈바르츠발트는 친구이자 후원자였어요. 그리고 변호사, 정치인이었고요. 나중에 재무장관까지 합니다. 근데 이분이 평화주의자라서 평화를 위한 이런 정책을 좀 많이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내면을 포착했다고 이런 평가를 많이 하죠. 자, 그리고 리하르트 게르스틀, 이 작가의 작품이 몇 점 오더라고 이번에. 그 오스트리아의 반고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아마도 자신의 집에 불 지르고 이렇게 또 자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별명이 붙은 것 같아요. 짧은 인생을 살다가 요절했던, 25살까지 살았네요. 표현주의, 역시 빈에서 활동을 했고, 화가들보다는 음악가들과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걸 기억하고, 이 발데마르 운거는 이 리하르트
게르스틀의 어린 시절 친구였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은 좀 평범한 스타일의 사실주의적인 그림이죠. 그리고 이 작품은 게르스틀 작품 중에 꽤 유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신자화상인데 어떤 표정일까요, 여러분? 딱히 정확한 표정이 없어서 궁금해하게 만드는 그리고 특유의 우울한 이 파란 색깔로 표현을 했습니다. 터치가 아주 거친 느낌도 인상적이고 뿌옇 디테일을 의도적으로 좀 생략한 게 좀 보입니다. 평범하다면 평범할 수도 있는 그림이기도 한데 좀 약간의 울림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반신자화상입니다. 흔하지만 인상적인 표정. 그렇죠. 흔하지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표정 같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 좀 매력 있더라고요. 피아니스트 헤리카 콘의 초상 같은 화가입니다. 이 작품은 약간 지금 시기가 좀 이후긴 한데 인상파의 영향 터치가 좀 보이죠. 표현주의적이기도 하고 사람의 내면의 그런 인상을 좀 그린 스타일로 이렇게 좀 평가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또 사회적 분위기를 표현했다고도 해석할 수도 있고요. 1908년에 자살하니까 자살하기 전에 불 질렀거든요. 그 전에 그린 유작 같은 그림이기도 하죠. 근데 이분이 살아있을 때 마틸데라는 여인과 불륜을 저질렀거든요. 이분이 유명했던 아놀드 쉰베르크 유명한 작곡가죠. 이분의 아내였습니다. 이별한 뒤에 엄청나게 이제 상실감 때문에 되게 고통받았다고 해요. 그런 스토리도 보면 고흐와 좀 비슷하죠. 고흐가 여러 여인과의 사랑에 또 실패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쉰베르크의 좀 지인이었다고 해요. 정확하게 이 게르스틀과의 관계는 많이 알려진 건 없습니다. 어느 피아니스트의 초상화, 터치 분위기, 이게 무심하게 날린 터치가 되게 매력 있습니다. 밝진 않죠. 특유의 우울한 감성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뭉크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유사한 건 있네요. 그리고 클로만 모저라는 작가의 갑자기 밝아졌죠. 금자나라는 작품입니다. 역시 빈 분리파. 비너 베르크 슈테테는 다른 게 아니라 비엔나 공방을 의미해요. 비엔나 공방 운동. 이 작가들의 작품, 뭐 디자이너이기도 하거든요. 1세대 디자이너. 이 작품들 보면 진짜 모더니즘 디자인 그 자체입니다. 되게 심플하고 기능성 위주고 그래서 이들의 이런 스타일이 이후에 바우하우스에도 영향을 줬대요. 게다가 넓게 보면 현대 디자인에도 당연히 영향을 줬습니다. 그 중에 클로만 모저가 그림도 잘 그렸지만 디자인의 선구자, 모던 디자인의 선구자라고도 볼 수가 있죠. 당시에 이런 빈 분리파, 예술 공예 운동에 가담했던 이런 아티스트들, 아르누보 작가들, 그리고 비너 베르크 슈테테에 속했던 작가들이 다 종합 아티스트였습니다. 예술가이자 디자이너. 지금은 분리하잖아요. 이게 원래 분리가 아니었어요.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예술 활동하는 게 이상한 게 원래 아닌데 지금 이상하게 여기죠. 이거는 되게 편견일 뿐입니다. 그리고 클로만 모저의 디자이너라고 그랬죠. 되게 세련된 와인잔 메테오 시리즈 너무 이쁩니다. 광학적 성형 기법이래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런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역시 비엔나 공방 운동에 가담했던 작가. 이제 여기가 바칼로비츠 제네라는 상들리의 회사에서 만든 유리잔이래요. 그러니까 협업을 한 거죠. 디자인은 클로만 모저가 하고 샹들리제 제조사가 이렇게 대량 생산을 아마도 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이쁜 와인잔입니다. 진짜 여기 잔에 와인 한 잔 마시고 싶네요. 스페인에서 가져온 와인 하나 있거든요. 제가 아껴놓고 언제 먹을지 벼르고 있습니다. 재밌는 축구 손흥민이나 이강인 경기 아니면 김민재 경기할 때 와인 해야겠네요. 헛소리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와인이 땡기는 날. 알라그자 오토 바그너라는 이분도 되게 유명한 건축가이자 가구 디자이너였어요. 되게 이제 기능적이고 되게 세련된 이런 나무 의자에 이런 금속을 이렇게 같이 결합할 생각을 이전에 많이 못했대요. 되게 유명한 모더니즘 대표적인 의자 디자인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터 바그너의 작품이 왔는데 디테일이 여기 있네요. 너도밤나무로 만든 의자라고 합니다. 너도밤나무가 되게 단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격자무늬 꽃병. 와, 이 꽃병 너무 미래적이지 않나요? 지금 봐도 미래적입니다. 이제 빈 분리파, 비엔나 공방 운동에 가담했던 요제프 호프만. 이번에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이 꽃병에 비너 베르크 슈테테의 이니셜이 WW거든요. WW 로고와 요제프 호프만의 이니셜 JH거든요. 이게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육안으로는 안 보입니다. 이게 있는지 한번 나중에 보시길 바랍니다. 격자무늬 꽃병이고 그 다음에 드디어 나옵니다. 에곤 실레의 작품. 자아 관찰자들로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죽음과
남자라는 작품. 남자가 있고 죽은 것 같아요. 그죠? 죽음의 사신 같기도 하고 저승사자 같기도 합니다. 이거는 해석의 영역이고 감상의 영역이죠. 정확하게 뭘 그렇다라고는 표현할 수는 없지만 죽음으로 뭔가 끌고 가는 사람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가 에곤 실레가 크루마우, 지금의 체스키죠? 이 당시에 미성년자 모델 썼다가 난리 났던 그 시기, 쫓겨났다가 노이랑 바흐에서 활동을 했던 연도입니다. 1911년. 크루마우인지 노이랑 바흐에서 그린 건지는 좀 불확실해요. 어쨌든 내면의 자화상으로 평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사람 두 명 있잖아요. 생김새도 비슷한 거 봐서 당시 그 낭만주의 문학이었나? 그때 오스트리아 빈에서 도플갱어 스토리가 유행했대요. 그래서 그걸 그 시대를 담은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1911년도가 발리, 노이즐, 에곤 실레 짧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뮤즈였죠. 정확하게 따지면 세 번째 뮤즈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뮤즈이긴 합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 때 종군 간호사로 이렇게 파병 갔다가 그 전염병 걸려서 아마 죽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튼 그 선홍열, 아마 이걸 거예요. 아마 선홍열. 그걸로 죽었습니다. 한창 빈 분리파로 활동했때 작품이라고 해요. 이런 질감이 되게 병든, 피부 썩은 것 같은, 혹은 매독 환자의 그런 죽어가는 피부 같은 그런 느낌으로 표현한 걸로 보기도 해요. 에곤 실레 평생 트라우마였죠. 아버지가 매독 때문에 일찍 요절하고 죽은 누이가 선천성 매독 때문에 일찍 죽었잖아요. 그래서 성은 되게 무섭지만 한편으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게 에곤 실레의 관점. 관심 있지만 되게 두려운 존재가 바로 성이죠. 예. 그래서일까요? 엄청 에로틱하고 야하게 그린 에곤 실레지만 실제 사생활에서는 여자와 그 성을 그렇게 탐닉하지 않았다고 친구 인터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클림트가 모델도 주선해주고 많은 도움을 줬다고 알려지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에곤 실레의 풍경화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크루마우에서 그린 이 풍경화 보면 지금 1913년에 거의 완성을 했는데 1년 뒤면 1차 세계대전 터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우울한 그 세계적인 그 비극을 좀 암시하는 것 같은, 당연히 이건 결과론적인 감상평이긴 하지만요, 되게 심플하게, 좋게 말하면 그런데 인간미가 없는 느낌 같기도 하고, 이거는 평가의 영역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집이 사람 눈처럼 보인다, 살아있는 것처럼 약간 캐릭터화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도 저도 보니까 있는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어떤 느낌 드시나요? 킴벌리 스미스라는 평론가가 죽음에 대한 매혹을 드러내는 우울한 비가라고 이 에곤 실레 풍경화 시리즈를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매혹, 시적인 표현이죠. 입체 장난감 집 같다고 하시네요. 근데 이 에곤 실레 특유의 거친 질감 있잖아요. 이런 게 실제 집에 나오면 지금은 그게 아주 강조되지는 않았지만 되게 매력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곤 실레 풍경화 몇 점 올 것 같은데 되게 매력 있다라는 거. 이 작품이 이번 전시의 메인 작품입니다. 인증샷으로 엄청 복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입장하는 분들 팁 하나 드리자면, 줄이 길고 엄청 복잡하다면 첫 입장하는 분들만 해당돼요. 저는 첫 입장 안 해서 뭐 아쉽긴 하지만 입구 쪽부터 사람들이 천천히 보려고 합니다. 순서대로.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줄 서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막 줄 서서 순서대로 봐요. 그러지 마시고 첫 입장하는 분들 10시 오픈이죠. 10시에 줄 서서 오픈하는 분들 순서대로 보지 마시고 이 그림 빨리 찾아가지고 이거부터 여유있게, 사진까지는 촬영되겠죠 아무래도. 이거 먼저 여유있게 감상하시고 사진 찍으시길 추천합니다. 그쵸, 입구 말고 출구부터 보시는 걸 첫 입장하신다면. 근데 오후나 그냥 뭐 이제 다음 타임 입장하는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복잡할 거니까. 대신에 너무 사람 모여있는 데는 나중에 보면 되니까 좀 지나면 좀 빠지거든요 또. 그래서 사람 모여있는 데는 나중에 다시 와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융통성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관람객들 좀 팁인데, 인기 있는 전시가 딱 그래요. 순서대로 안 봐도 되는데 줄을 서는 것처럼 해버리면 진짜 다 줄 서야 되는지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그래서 줄 서는 것처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인기 많은 전시의 관람 팁, 약간 캠페인이에요. 이게 완전 전성기 때 작품이죠. 이 무렵이면 완전히 이제 에곤 실레 스타일, 약간 1911년도까지가 약간의 클림트의 영향이 아직까지는 있을 텐데, 이때는 완전히 에곤 실레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미 또 여러 전시에서 인지도도 상승했고 자신감 뿡뿡 할 때입니다. 그래서 약간 고개 틀리면서 눈 딱 내려보고 있고, 나쁘게 말하면 오만해 보일 수도 있고 자신감을 좀 표현한 거라는 그런 해석이 있긴 하더라고요. 시선 처리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질감 처리, 피부병 걸린 듯한 피부 상처 혹은 종기, 여러분 이거 어떤 질감 같아요? 여러분 창의적인 질감, 이전에 듣지 못한 자기만의 뭐 같다 한마디씩 해주세요. 저는 약간 돌 질감 같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했거든요. 돌 질감, 뭐 사암 같은 거. 터치는 엄청 복잡한데 결과적으로는 평면적이라는 거. 이런 거는 아르누보 혹은 클림트의 영향이기도 하죠. 그리고 포인트 컬러, 꽈리 레드로 딱 깔끔하게, 이런 건 되게 모던한 디자인적인 감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곤 실내도 디자인적인 감각이 있죠. 이 해가 1912년이 아마도 10대 모델로 세워가지고 처음 미성년자 납치로 잡혔다가 그건 무죄로 했지만 미성년자들 앞에서 에로틱한 그림을 전시했다는 이유로 감금됐었잖아요. 그죠? 그때로 제가 메모를 했으면 이때인가 봐요. 첫 번째 책에 나오는데, 네. 이번에 책이 잘 되면 나중에 허세미술관 책도 개정판으로 다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표현주의적이죠, 당연히. 다른 데서 활동하다가 5월에 빈의 컴백을 했을 때라고 합니다. 한지의 그린 것 같다고 하시네요. 한지. 처음 듣는 창의적인 비유네요. 박수근의 마띠에르 같다고 하시네요. 박수근은 돌 불상에서 마띠에르 모티브를 얻었죠. 나무에 끌질난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그러네요. 또 끓은 거칠게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진짜 뭐 느낌이 있어요. 그건 실래 세련된 느낌, 시대가 지나도 촌스럽다는 느낌이 안 들죠. 지금 봐도 힙한 느낌. 이미 60년대에 네오펑크, 락커, 락뮤직 아티스트들의 약간의 롤모델 같은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이거 머리 스타일도 특이하고 그 펑크락 하는 사람의 스타일이고 손동작 스웩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 록뮤직 아티스트들이 되게 좋아했던 작가가 에곤 실레였습니다. 이거는 저의 추측이거든요. 예. 어렵게 얻은 정보를 통해서 레오폴트 미술관에서 사라진 작품들을 제가 이번에 좀 소개합니다. 근데 에곤 실레 작품들 위주로,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상하게 레오폴트 미술관에서 사라진 작품들이 너무 많아요. 에곤 실레 작품이 특히. 그래서 설마 이렇게 많이 빌려왔다고? 에곤 실레 작품이 꼭 자화상 이런 유명한 작품 아니라도 에곤 실레 작품이면 그냥 대박이거든요. 많이 빌려오면. 근데 많이 사라진 게 진짜 한국으로 다 오나? 비슷한 시기에 에곤 실레 특별전 어디서 하냐 봤더니 우리나라 포함해서 3군데 하더라고요. 뉴욕에 한 군데에서 또 하는데 거기에는 풍경화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풍경화는 그쪽에 많이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쨌든 보여드릴게요. 5월에 비엔나 갔다가 레오폴트 못 봤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레오폴트 그래도 다시 가셔야 됩니다. 일부를 빌리는 거라서 지금 이번에 전시 본다고 레오폴트를 본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작품, 알빈 에거 린츠라는 다소 생소한 작가입니다. 이분은 사실주의적인 성향이고 이후에 약간 표현주의로 진화를 했겠죠. 주제가 주로 농부, 약간 밀레과죠. 그리고 전쟁, 참상 이런 거를 주제로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약간 터치는 이제 약간의 표현주의로 가려는 과도기 같고 주제의식은 사실주의에 가깝네요. 아주 센 색을 이렇게 대비시킨 걸로 봐서는 표현주의적인 그런 색감은 좀 보입니다. 1907년의 작품이고, 그리고 클루만 모저, 아까 이 이쁜 와인잔 디자인했던 그분, 요거 그렸던 그분입니다. 그분의 작품이 사라졌어요. 온다는 장담 못함이지만, 근데 회화도 되게 매력적이죠. 되게 표현주의적인, 기괴하지만 되게 독특하면서 이쁜 그런 색감을 내네요. 그로토의 비너스 같은 느낌이 안 들지만 어떤 모델을 그리긴 했겠죠. 네, 색감이 되게 독특하다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레오폴트 갔을 때 못 본 작품이라고 하시네요. 근데 수장고에도 많을 것 같아요. 다 공개는 안 한 걸로 봐서 약간 미술관별로 약간 좀 복원도 해야 되고 로테이션을 좀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은 작품들 위주로. 잘 못 봤다는 거면 원래도 잘 로테이션으로 잘 안 보여주는 작품 같기도 하네요. 이런 작품들 올 가능성이 많죠. 잘 전시 안 하는 것들을 우리나라에 빌려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좀 강력한 후보, 이거 못 봤다고 하시면 오히려 그게 좀 더 강력한 후보가 될 수도 있어요. 작은 동굴의 비너스라는 뜻이래요. 아, 이게 동굴이었구나. 작은 동굴. 전혀 동굴 같지가 않네요. 그리고 에곤 실레의 진짜 초창기 작품. 와, 에곤 실레가 표현주의
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해도 그렸구나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픽셀 거의 깨지고 산에 오두막집 같은 걸 그린 것 같아요. 이때가 빈 미술 아카데미 다녔을 때입니다. 히틀러와 다 같이 다녔어야 됐는데 계속 아쉬워요. 빈 미술 아카데미 학교 나올 때마다. 에곤 실레 의외의 초기 작품입니다. 에곤 실레 사인도 너무 멋있게 하지 않나요? 디자인적으로요 보면. 그리고 의외의 작품 또 나옵니다. 에곤 실레의 되게 표현주의적인 색감은 이 당시 보면 약간 뭉크처럼 우울하게 그린 게 옛날부터 있긴 했었네요. 그쵸? 이런 풍경화. 그리고 클림트를 처음 만났던 연도 1907년이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약간 그림이 아르누보적이고 약간 또 디자인적으로 조금 바뀝니다. 클림트 영향 받아서. 그래서 약간 드로잉 외곽 따는 거가 좀 있더라고요. 이런 드로잉이. 예, 그리고 비너 베르크 슈테테도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빔 블리파뿐만 아니라 클림트 형님 영향권으로 들어오는 이 무렵이죠. 그리고 1908년 아주 단순화되고 있어요. 터치는 표현주의인데 이 단순화되는 이런 평면적인 거는 되게 디자인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다른 작품들 보면 서서히 클림트의 영향이 좀 보일 때예요. 다른 작품들 보면.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완전 클림트의 스타일입니다. 되게 디자인적이고 단순한 스타일. 심지어는 황금도 이렇게 많이 따라 했죠. 그래서 유켄트 슈틸 영향이기도 해요. 이게 아르누보의 독일 우스티리아 말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르누보. 젊은 영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유켄트 슈틸이 슈틸 스타일인 걸로 알고 있고 유켄트가 영 젊은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림트가 아마도 도와줬겠죠. 이 1908년에 클루스터 노이부르크에서 첫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에곤 실레 몇 살이죠? 이 옛날 유럽 화가들 첫 전시 엄청 빨리 하더라고요. 근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우리 작가들 졸업하고 대학원 하고 첫 전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미대 학부생에게 추천한다면 회화과 순수미술 한다면 첫 전시 1학년 때 하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호암미로도 20대 초에 했고 제 기억에는 피카소 19살 땐가 20대 진짜 일찍 했어요. 달리도 그렇고 에곤 실레가 첫 전시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경력이 짧으니까. 어쨌든 첫 전시 26 전에는 하시길 바랍니다. 학부생들 빨리 할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되게 깔끔한 이런 스타일이고 이때 고흐의 해바라기의 모티브를 얻어서 해바라기를 그린 그림도 재밌습니다. 고흐의 방, 아르레 방 그거 유명하잖아요. 그것 따라서 에곤 실레만의 재해석으로 그린 방 그림도 있어요. 이 무렵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국화 이것도 약간 아르누보 스타일이죠. 명암 대비 극적이고 1910년도 작품. 원래도 자주 전시 안 할 수도 있고 지금 전시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빌려온 그 작품과 같은 시리즈죠. 이런 작품 몇 작품만 있어도 만족입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인으로서 잘 빌려왔다. 근데 제 생각에는 에곤 실레 작품을 되게 많이 빌려온다면 기대보다 그러면 과대 광고를 안 한 거고 이런 작품들 진짜 많이 빌려오면 그런 것 같아요. 비엔나 합스부르크 전시가 대박 났잖아요. 전 세계 박물관 흥행 순위 3, 4인가 있어요. 그냥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빈 미술사 박물관보다 더 순위가 좋다는 얘기예요. 일부를 빌려왔는데. 그리고 몇 점은 또 수장고 그림도 많은데 더 대박이 한국에서 났다는 거는 한국에서 전시하면 우리 미술관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되게 호의적으로 그림 잘 빌려주지 않았을까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번 또 전시한다고 하면 사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대를 해봅니다. 에곤 실레 그림 많이 빈 걸로 봐서 그 작품들이 한국에 다 오길 바랍니다. 아까 그 그림과 같은 스타일이니까 이때가 소녀들 이렇게 모델로 세웠다가 논란이 있었던 그 비슷한 시기입니다. 썩은 피부 이런 거는 요 시리즈가 많죠. 그리고 언덕 풍경 속 집과 벽이라는 번역 제목입니다. 형상이 되게 잘 안 보이고 되게 그로테스크하게 어둡게 표현해놨어요. 막 불탄 것 같기도 하고. 이 11년도 보면 색감이 엄청 저채도의 작품이 많습니다. 개실한 작품인데 예술적으로 뭔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를 표현했다는 말도 있고 사람이 있어서 여러 자아를 표현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앞에 사람 뒤통수가 보여요. 이건 또 뭘 의미한 걸까? 다중 자아를 표현한 건가? 이때 약간의 프로이트가 또 빈 출신이잖아요. 프로이트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빈에서 인재가 좀 많이 배출됐죠, 전통적으로. 아무튼 개실한 작품입니다. 11년도에 이때면 클림트에서 약간 벗어날 무렵이긴 하지만 요런 알록달록한 면분화랑 색종이 스타일은 약간 아르누보, 유켄스틸
그리고 클림트의 영향이 약간 보이는 스타일입니다. 이때도 스타일이 좀 다양하긴 하네요. 근데 이 모아라는 여인이 굳이 따지면 에곤 실레의 여러 뮤즈들 있잖아요. 여성들. 첫 번째가 그 여동생 게르티 맞나요? 게르티? 그 어릴 때 좀 많이 모델로 그렸잖아요. 심지어는 벗기기도 했었고 여전히 좀 논란이죠. 그 근친적인 성향이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친구가 모아가 발리 그 유명한 그 뮤즈 만나기 전에 먼저 모아를 모델로 많이 그렸대요. 그래서 에곤 실레 그 영화 그 제목 뭐죠? 그 영화에서 모아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발리 만나기 전에 뮤즈를 모델로 그렸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곱슬곱슬 파마머리가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영화에서. 두 번째 뮤즈고 색채를 알록달록 면분할한 스타일을 이때 많이 시도를 했네요. 행렬이한 작품이고 항상 얼굴 보면 나이가 많은 주름살 많은 죽어가는 사람이 좀 많이 등장하네요. 공통적으로 여기도 비슷한 얼굴 들어가고 에곤 실레 자화상이고 이거는 젊은 여인을 좀 대비시킨 것 같습니다. 약간 일러스트 스타일이네요. 이런 거는 그죠? 예,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되게 유명한 자화상이 현재 사라져 있습니다. 복원을 하러 간 건지 다른 나라 미술관에 출장을 간 건지 이게 우리나라 국중에 왔으면 이걸로 홍보했겠죠? 분명히 이게 없어졌다는 전시가 안 되고 있다는 말 들었을 때 에이 설마 이 그림까지 빌려준다고? 그럼 대박 전시입니다. 그냥 솔직히 합스부르크 왕가 때 그 전시 때 마르가리타 공주 한 점 온 걸로도 그냥 만족했거든요. 그 대박 작품 그 직관을 한국에서 하는 게 어디야 했는데 이 작품까지 왔다. 그럼 대박 전시죠. 제일 유명한 자화상인데. 그래서 이 자화상을 두고 라인하르트 슈타이너라는 미술학자가 그는 자아의 단일성을 부정하고 해체했다. 사람에게 숨겨진 자아가 여러 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에곤 실레는 그 여러 자아를 표현했다고 해석한 것 같아요. 그냥 바램이죠. 이거 오면 얼마나 좋을까? 설마 그런 작품이고 역시 흙탕물, 흙으로 막 끓은 듯한 돌질감 엄청 셉니다. 에너지가. 그리고 인위적인 손동작. 인위적인 손동작은 이전에 매너리즘 시대 때 엘그레코가 또 좋아했잖아요. 이런 거? 이 스웩 엄청 멋있습니다. 아, 나라장터 가면 국중박물관 전시 목록 볼 수 있어요? 공개된 거 말고요? 오, 그렇군요. 이 작품들 거의 온다고요, 진짜? 저 이 작품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나무를 표현했지만 에곤 실레가 추상을 되게 일찌감치 시도를 했네요. 이거 추상이라고 해도 무리 없잖아요, 그죠? 근데 되게 매력적입니다. 나무라고 안 해도 뭐 할 말 없잖아요. 근데 되게 매력 있습니다. 돌이 갈라진 듯한. 이 작품 이번에 오면 되게 좋겠네요. 저 이번에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이 직관적으로 들었던 거의 추상에 가까운 작품입니다. 에곤 실레의 이런 작품 의외의 작품이죠. 저도 이런 작품 처음 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생소한 작품인 것 같아요. 에곤 실레의 이런 스타일을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색감은 봤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좀 생소한 작품이긴 하죠. 들판을 그렸고 십자가 이렇게 세 개를 그렸다는 것은 골고다 언덕을 재해석해서 그렸다는 게 보이네요. 두 명의 도적과 같이 십자가형 당했잖아요, 옆에. 그거를 좀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재해석한 약간 풍경화적인 재해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자마자 약간 마이클 잭슨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모델을 보고 했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죠? 그걸 약간 과장시켜서 표현주의적으로 재해석한 것 같아요. 뒤에 사람 디테일이 있습니다.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꽃이 있습니다. 비밀스럽네요. 약간 좀 상징주의적이기도 하네요, 그러면. 네, 아무튼 되게 매력적인 그림이고 그리고 와, 이 분위기 깡패입니다. 그죠? 이 음산한 분위기 색감이 변색돼서 그럴까요? 원래 저채도일까요? 홈페이지 그림 그대로 제가 가져왔거든요. 역시 홈페이지의 해상도 가장 친절한 미술관은 프라도입니다. 심지어 다운로드까지 친절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게 해주는데 해상도가 친절하진 않아요. 이 레오폴트 미술관이. 그래서 되게 구성미도 있고 색감도 통일돼서 디자인적이면서 분위기도 호불호는 있겠지만 멜랑콜리한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매력 있는 풍경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에곤 실레 풍경화가 의외로 좀 많네요. 그래서 에곤 실레 풍경화 상당히 매력 있다. 이거를 이번 전시 때 또 느끼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많이 빌려와서. 그리고 이 시리즈도 재밌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아이들 학대하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그린 시리즈가 있거든요. 보세요. 엄마와 두 아이잖아요. 엄마가 사랑스러운 엄마가 아니라 이게 해골 같아요. 이 마귀처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이 있긴 해요. 이 에곤 실레가 엄마와 약간 갈등이 있잖아요. 애증의 관계였잖아요. 아버지가 일찍 매독으로 죽었을 때 장례식 때 어릴 때를 기억했나 봐요. 근데 무심하게 그 남자 죽었구나. 별 죄스럽지 않게 별 슬퍼하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원망이 이제 약간 좀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니와의 그 관계 그런 거를 암시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이 작품입니다. 근데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이긴 해요. 근데 어머니가 준 거울 큰 게 있거든요. 그 거울에 대한 애착 때문에 거울 보는 왕자였잖아요. 거울 보고 표준 연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울만큼은 이사할 때마다 끌고 다녔어요. 1호 보물이 어머니가 준 커다란 거울이었습니다. 욕망이 그린 그림 맞아요. 그 욕망이 그린 그림에서 모아 머리 약간 스펀지 머리 같은 그런 모델 나옵니다. 까맣게. 그리고 누드 뒷모습이 나오거든요. 전 처음에 남자 뒤태인 줄 알았는데 여성 모델이겠죠? 예. 1913년에 그린 에곤 실레가 그린 완전한 뒷모습 누드는 이런 구도는 잘 많이 못 봤거든요. 뭔가 그 대각선 구도로 자유분방하게 에로틱한 포즈를 짓고 있잖아요, 보통은. 근데 얼굴이 안 보이다 보니까 더 신비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곤 실레의 그림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유화인데 드로잉 스타일이 많아요. 그래서 에곤 실레의 메인 스타일은 드로잉이다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드로잉이나 유화로 그린 그림이나 스타일의 차이가 별로 많지가 않다는 생각이 새삼 드네요. 그리고 색채를 엄청 세게 쓴 엔카운터 세인트라고 써놨네요. 예. 자신의 셀프 포트레이트는 자화상인데 그러니까 성인처럼 표현한 자화상이란 제목이네요. 그러니까 후광효과도 그렇고 자신을 뭔가 예술의 그 순교자처럼 표현하지 않았나. 예술의 순교자처럼 표현한 건 이전 시대의 고갱이 그랬죠. 약간의 고갱의 그 영향으로 이렇게 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드로잉 같은 날것 같은 느낌이 좋다고 하시네요. 네. 오늘 역시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한 기대 때문인지 몰라도 약간 100명도 넘었는데 90여 명이 지금 보고 계시네요. 3명의 여인을 이렇게 같이 그려놨습니다. 요때는 이미 결혼했을 때 아닌가요? 말년에 이전보다는 색감의 왜곡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살색을 그냥 살색처럼 그려요. 그러니까 피부병이 보이긴 하지만 피부병 질감이 그래도 좀 줄어들고 이전에 살색을 살색처럼 많이 안 그렸을 때도 있었으니까 1차 세계대전 거의 끝물이었죠. 그때 스페인 독감으로 죽잖아요. 그죠? 이 그림 한참 그렸을 때인 걸로 봐서는 스페인 독감 걸리기 전인 것 같습니다. 되게 짧은 인생을 살다 가시죠. 28인가 일찍 요절하죠. 그죠? 그리고 쿠르마우 이 풍경화 시리즈 매력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색채가 좀 강한 시리즈가 또 있네요. 저 이때 시리즈 풍경화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작품 몇 점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때 누드 모델은 보통 에디트죠. 근데 에곤 실레가 워낙 에로틱한 자세를 포즈를 취하고 여성들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성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너무 에로틱하게 외돌적으로 보는 경우도 당시에는 그랬죠. 지금도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인 칼리르 미술학자에 따르면 수동적인 남성적 욕망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전에 고전 때의 여성 누드화 보면 주로 일단 비너스처럼 그리죠. 네. 아니면 다른 신 혹은 종교 성화 보면 다 이렇게 벗으면 약간 부끄부끄하고 시선 처리를 딴 데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순종적인 여성상으로 봤다는 비판이 있어요. 페미니즘적인 관점에서 이때가 남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봤다고 오히려 보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되게 에로틱하다고 여기는 에곤 실레 작품이 오히려 당당한 여성상을 그린 거라고 이 여성 학자가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아무튼 그런 스타일이고 천을 약간 외곽에 배경으로 쓴 게 다 이 비슷한 시대에 이런 작품이 몇 점 있죠. 네. 아무튼 에디트도 네,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죽죠. 에디트를 그린 그 드로잉이 유작입니다. 에디트가 먼저 죽고 3일 뒤에 에곤 실레가 죽었죠. 에디트 하르스. 그리고 1918년에 또 다른 누드 작품. 지금 딱 봐도 에곤 실레 자화상이고 에디트를 그렸네요. 이때 나오는 여인은 에디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에디트와 이제 아포로이스를 행복한 장밋빛 미래를 주로 그렸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나마 이전 시대보다 색감이 좀 세졌거든요. 근데 이 해에 클림트도 이제 죽고 난 뒤에 빈 미술계의 제왕이 에곤 실레였잖아요. 그림도 완판되고
이제 중요한 극장 벽화도 주문받고 좋은 별장으로 이사도 가고 이제는 여유있게 작품 활동하면서 행복하게 이제 살 줄 알았는데 전역하고 난 뒤에 1차 세계대전 참전하고 난 뒤에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다니까 되게 아쉽죠? 그래서 이후에 좀 더 장수하셨으면 그림이 추상으로까지 진화가 됐을 것 같아요. 오래 살았다면?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한 몇 분 지났죠? 자,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클래스 들을 수 있습니다. 줌 클래스를 제가 꾸준히 하고 있죠. 근데 이번 주 월요일에 끝난 도서관에서 주최한 스팸 미술기행은 4주차로 끝나고 약간 공백기 때 도서관 강연을 했어요. 줌으로. 여러분 지역 도서관에 무료로 듣고 싶다면 도서관에 이렇게 제안을 하세요. 강연 좀 만들어 달라고. 제발 외우지 마 시즌4 현대미술입니다. 그래서 팝아트부터 설치미술이면 거의 동시대 미술이죠. 거의 현대미술의 거의 끝입니다. 거의 현대미술 시리즈로 시즌4까지 왔거든요. 이전 3 안 들어도 테마별로 이렇게 강연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5회예요. 5주차 수업이고 1회당 한 1시간 20분 내외로 진행됩니다. 20분은 보통 넘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미술기행 일주일 전에 런던, 파리 아트페어 투어를 다녀왔잖아요. 반응이 너무 좋아요. 뜨겁습니다. 지금 이미 문의가 오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예약받으면 바로 예약 마감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선 예약 받습니다. 날짜는 공개해드려요. 지금 견적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근데 환율도 바뀌고 이번 투어가 환율 바뀌는 거 생각 안 해서 저랑 기획한 이나멜 도슨트님이 거기 남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성향이거든요. 이나멜 도슨트가 막 퍼주다 보니까 아무튼 되게 만족하는 투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루트가 마드리드부터 바르셀로나일지 바르셀로나부터 마드리드일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어쨌든 2주 전에 끝난 투어는 바르셀로나 4일 그리고 빌바오 1박 그리고 남쪽으로 마드리드 오면서 프랭크 게리 이 유명한 마르케르 리스칼 와이너리 호텔 여기 와이너리 투어하고 그 중간에 아주 중세성에서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세고비아에서 새끼돼지 요리도 먹고 마드리드에서 3대 미술관 투어 다 하고 게르니카 투어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고품격 아주 알찬 투어가 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우디 여기 종탑 올라가는 거의 끝물이잖아요. 이거 보는 의미도 있습니다. 갈 때마다 좀 올라가니까. 그래서 4월 1일부터 11일까지 있으니까 선 예약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책 나왔습니다. 인사에 다 됐고 저는 빠르면 내일 출판사로부터 받아요. 이미 택배 쏴주셨대요. 본부장님이. 저는 제일 먼저 받을 예정이고 시중에 이렇게 이제 판매되면 그 사이트를 제가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 권 구매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매나 그게 뭐 차이 안 나니까 특별한 일 아니면 그냥 시중에 그냥 교보문 거 뭐 예스24 같은데 통해서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를 담았는데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 가면 아말리아 빌트 백작부인 단체 투어 때는 거의 안 보는 투어 루트거든요. 이런 약간 놓치는 작품부터 유명한 작품 너무 소개가 많이 된 작품을 의도적으로 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첫 책과 겹치는 거를 약간 뺀 것도 있고 그래서 너무 첫 번째 책이 미술사를 요약해서 아는 척하는 컨셉으로 요약해서 좀 가르쳐 줬다면 좀 딱딱하게 이번 책은 좀 부드럽게 존댓말 합니다. 했죠 했습니다 했잖아요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말투입니다. 그림 속 주인공 아말리아는 매우 지적인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지식인 예술가들과 지적인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재밌을 예정입니다. 되게 쉬워요. 술술 넘어가서 하루 안에도 다 보지 않을까요? 빨리 마음 먹으면. 그래서 곧 나옵니다. 다음 주면. 그리고 출간 기념회 12월에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날짜는 여러분 주말 낮이 좋을까요? 아니면 평일 한 7시쯤이 좋을까요? 요즘에 12월에 워낙 다들 행사가 많으니까 겹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아마 강남 쪽에 어디 빌려서 하지 않을까 혹은 지인 카페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30-40명 초대할 예정이에요. 선착순으로. 조건은 책 구매한 분들 사인회니까 나름 평일 저녁이 좋아요? 또 고려해보겠습니다. 하긴 또 주말에는 또 여행 가는 분 계시니까 주말에 또 일정이 있는 분도 계시고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평일에는 또 트래픽이 너무 심해서 또 그렇게 나올 예정이에요. 디자인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제가 출판사 본부장님 통해서 디자이너 분 감사하다고 전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너무 쉽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 스페인 여행 가기 전에 이 색깔이 또 대한항공 색깔이잖아요. 대한항공 승무원이 스페인 여행 갈 때 꼭 읽는 책입니다. 그런 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문 내주세요. 대한항공 승무원이 스페인 여행 갈 때 하나씩 들고 가는 책이래.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출판사에서 이런 컨셉으로 가자, 홍보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제가 옛날에 대한항공 승무원들 투어를 엄청 오래 했거든요. 한 3년 동안. 그래서 아는 승무원 없냐고 물어보시길래 승무원 인맥 다 끊겼다고. 그렇죠. 막 억지로 친한 척 하는 거 되게 못하거든요. 대한항공 승무원 있으시면 우리 구독자 중에 저한테 이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아니면 지인이라도 있으면 이메일 주세요. 제가 추첨해서 이렇게 대한항공 승무원 인플루언서로 임명해서 홍보대사로 책을 보내줄 예정입니다. 아무튼 요즘 텍스트 힙이 유행이잖아요. 딱 읽고 있으면 와, 미술에 관심 있구나, 도슨트 준비하는 분인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와, 이게 미술 전문가구나. 허세부리에게 딱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잘 홍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밌을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 안녕.